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과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보도록 하죠. 계약은 청약과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살펴보면은 그 의사라는 게 청약이라는 의사와 승낙이라는 의사,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어떤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려면은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은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계약의 모든 중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야지 청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지 못한 제의는 청약의 유인이 될 수 있을 뿐이죠. 채용 공고 같은 거 이런 건 청약이 아니죠. 채용 공고에 응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로소 나 채용 들어 입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할 때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 그게 이제 청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도 대표적으로 청약이 아니라 청약 유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내용이나 채용 공고의 내용은 그대로 청약이 아니니까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나중에 당사자들이 뭐 합의하면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죠. 그 아파트들의 대규모 이제 그 분양 계약, 부동산 공법 과목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양 계약에서 분양 계약 그 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이나 실내 장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는. 그런데 그 분양 광고 내용이나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그런 것들 등은 그 분양 계약 때 모델하우스하고는 좀 달리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런 모델하우스 조건이나 분양 광고 내용,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 등에 관한 실내 장식 이런 내용은 그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 판례가 그렇게 봅니다. 별도로 우리가 이것들 지금까지 광고한 아파트 외형 재질에 대한 것들 배제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 없는 한. 네, 그리고 승낙 청약을 할 때 언제까지 승낙을 해 주세요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가 없으면은 도착하지 않으면은 그 청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 승낙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 기간 내에 그 통지를 받지 않으면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라는 것은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죠.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승낙은 그 청약과 마찬가지로 승낙도 확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는 승낙은 그 승낙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서면으로 작성할 때 그 명칭을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그 계약서의 내용을 봤을 때는 당사자 의사가 확정적인 경우에는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당사자 합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설사 그것이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계약서에 써져 있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면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죠. 그 뭐 인터넷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진열한달지, 뭐 그다음에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그 분양하도록 그 분양 공고를 낸달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은 가능한데, 그 승낙은 청약자, 특정인, 청약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죠, 승낙은. 그다음에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은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하면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청약이 1월 1일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청약이 A에게 1월 3일에 도착했다 하면은 양 청약이 도착한 1월 3일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그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의사 실현이 되면은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법조문에 있는 얘기인데, 그 532조에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을 말하고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 청약 당사자들이 아니죠. 청약자가 이건 승낙의 통지할 필요 없이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에 응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달지 하면은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습이 있을 때 승낙의 통지 없이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계약의 청약은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그 계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청약하는 그 사람들, 사업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약관 규제법에서는 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 약관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 규제법에. 그 다음에 이런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 해당 조항, 약관인 또 여러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조항이 그 조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그걸 빠뜨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관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어떤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그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 원칙으로는 104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불공정한 계약이 무효이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약관 규제법에서는 불공정하면은 약관이 불공정하면은 그 약관 조항, 특정 조항은 무효가 된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불공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예를 약관 규제법에서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보겠습니다. 5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535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이 말이 그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약이 체결 시에 이미 채무 이행이 전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는 이행 불능은 계약 체결 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는데 그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행 불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 대상 청구권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발생합니까? 예, 이런 경우도 계약 체결 시에는 그 이행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걸 이제 후발적으로 불능되었다 그 말을 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같이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을 하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불능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던 상대방이. 예.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느냐?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무슨 말이죠? 신뢰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행이익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자, 그 예가 뭐냐?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미 토지가 수용돼 버렸달지, 목적 토지가,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미 목적 했던 그 건물이 이미 소실되어 가지고 존재하지 않았던지, 이런 경우가 바로 계약 그 원시적 불능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던 상대방에게, 예, 그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의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임의 추궁이 가능할까요? 계약의 일부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 예,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 있죠. 예, 그 규정의 담보 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그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그 교섭하다가 교섭을 중단하고 당신과 계약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섭하다가 중단할 수 있잖아요. 서로 조건이 안 맞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 교섭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근데 부당 파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과실로 타인을 자동차로 치여가지고 부상을 입혀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이럴 때 타인의 손해는 뭐가 될까요? 치료비가 우선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입원해 있었다면 그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또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로 이렇게 치여서 다쳤으면 또 이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런 정신적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금을 보통 위자료라고 하죠. 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죠. 앞에 말씀드린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그 대응 수단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있는데 그 외에 뭐 강제 이행 청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게 대응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 교섭을 파기하는 게 어느 경우에 부당 파기라고 인정돼 가지고 불법 행위로 판단되느냐 하면은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왔듯이 어느 일방이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상대방이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 예, 이럴 때를 말합니다. 예로 그 판례에 나온 게 대표적인 게 학교 법인이 있었는데 이 경력직 사무직원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채용시험 공고를 내서 응시자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합격 통지를 냈어요. 그래서 10일 후 발령하겠다. 예, 발령을 해야지 이제 정식으로 이 고용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데 발령하겠다는 통지만 했는데 통지를 했다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령을 미뤘어요. 뭐 다음 달에 내주겠다, 뭐 또 몇 월까지는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합격 통지 1년 후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통지한 사례에서 발령 통지일부터 채용 불가 통지일까지 이걸 이제 그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봤어요. 그래서 발령 통지일부터 채용 불가 통지일까지 도시 일용 노임 상당의 일실 수입 일부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손해배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으면 얻었을 이익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 도시 일용노임, 일용노임이라는 것은 뭐 그 아무나 아무런 그 저기 뭡니까 학력이나 이런 사람 없더라도 인력 시장에서 했을 때 그 노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무직원 채용 시험 합격자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행이익은 배상해 준 게 아니라 일용노임 상당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내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자료도 인정을 해줬어요. 위자료는 보통 아까 그 자동차 사고 예와 같이 신체로 인한 그 신체가 침해되거나 또는 생명권이 아예 사망했다거나 이럴 때 위자료를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 계약교섭부 부당 파기 시에도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네, 이제 계약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의 유형 중에서 그 특수한 유형 중에서 그 편무계약, 그다음에 무상계약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수한 계약으로 요물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할 요의 물건 물이니까 그 청약과 승낙의 합치뿐만 아니라 그 일정한 급부까지 있어야지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현상 광고, 지정 행위에 응해서 그 광고에 응해 가지고 지정 행위를 하면은 그때 비로소 그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편무 계약이 성립하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계약금 계약. 근데 계약금 계약이 그 요물 계약이라는 의미는 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지 그때 비로소 그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이 계약금 계약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그 계약금 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고 계약에 기해서 계약금이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죠. 계약금 지급하기로 예를 들어서 이틀 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했으면 이틀 후까지 지급할 의무는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요물 계약의
대비해서 통상의 계약,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통상의 보통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 승낙으로 낙자가 승낙한다는 낙이고 성립한다 낙성 계약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3자는 그 통상의 계약에서 제3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수익자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당사자만을 위한 계약들, 통상의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당사자 일방만을 경유해서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해제에서 제3자 예를 들어서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물건을 매수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이런 자 같은 경우하고는 구별되죠. 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자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봤는데요. 밑에 내용 보시면은 그 갑과 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고 이제 을이 매수인인데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을이 갑이 아니라 병에게 그랬을 경우에는 뭐 갑이 병에게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했네 그 매매 대금을 변제하는 방편으로 이제 자기 토지를 또 제3자에게 을에게 그 매도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또 다시 병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또는 갑이 그 토지 소유권 및 점유를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을이 병에게 뭐 예를 들어 그 토지를 뭐 증여한달지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예에서 이 이해와 이해 두 가지 예에서 그 수익자는 항상 그 병이 되겠지만은 그 요약자는 그 낙약자부터 이야기를 하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어떤 할 행위를 하기로 한 사람을 낙약자라고 하고 요약자는 그런 낙약자 상대방 당신 저 수익자에게 이 의무를 수익자에게 이행하도록 하자라고 요청한 사람 그런 요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는 갑이 요약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을이 낙약자가 되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 갑이 낙약자가 되는 거죠. 갑이 낙약자가 되고 을이 이제 요약자가 되는 뭐 그런 예입니다. 예, 이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런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청구할 이 권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자가 내가 그런 당신들 간에 둘 사이에 계약에 따른 이익을 내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그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표시하면은 그때 이제 수익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그 기간에 어떤 이행하기로 한 기간에 낙약자가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그 법률 관계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요약자는 또 낙약자에게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냐? 수익자에게 이행하십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수익자와 낙약자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제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이행하고 있더라도 수익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왜냐하면은 그 계약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그 요약자와 낙약자지요. 그래서 그 해제는 불가하고, 또한 낙약자는 그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매매계약 매매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불하기로 했었는데, 저 토지 이전,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동시행 항변을 역시 자신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도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에서 채권 양도 시에도 여전히 동시행 항변은 존재한다.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니까라는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는 그것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매매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지불한 매매 대금 다시 그 갑과의 매매 계약 해제됐으니까 당신 내가 그 매매 대금으로 지불한 거 반환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나 취소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때 이행한 것은 이제 원상 회복, 그 물건인 경우가 아니라 해제의 경우에는 이제 원상 회복, 무효나 취소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그 원상 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미 이행한 것이 금전인 경우에,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다시 받아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점유 이전을 병에게 해주기로 했으면은 그 물건을 다시 등기를 말소하고 점유를 다시 자기에게 받아오면 되는데, 그 금전인 경우에는 이 수익자가 아니라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특정된 게 아니죠. 특정물이 아니죠. 그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 청산은 가급적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에 기해서 그 자기가 금전을 지급했던 수익자에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요약자에게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의 권리가 일단 수익의사 표시로 인해서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이런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합의 해제에서 설명드렸죠.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합의 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합의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 되었을 때는 그 보호가 되지가 않지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법정 해제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해제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그 채권 채무를 가지죠. 요약자는 말씀드린 대로 낙약자에 대한 채권이 뭐냐면은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하도록 할 청구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채권은 그 자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정해진 내용이죠.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그 낙약자가 매수인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 권리, 낙약자가 매도인인 경우에는 또 그 매도인으로서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요약자와 수익자 간에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매매 대금을
매매의 관계가 또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요약자와 수익자 간에, 그래서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자신의 물건을 또 을에게 판매하면서 그 을이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달지 뭐 그런 것, 또는 뭐 증여를 하도록 하면서 자기가 산 물건을 그 수증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달지 뭐 그런 거 관계를 이제 대가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그 대가 관계가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갑병관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은 이를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병에게 그 을과 갑과의 계약에서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병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갑은 병과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을과의 별도로 또 매매 계약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인도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가 관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 부당 이득이 되는 거죠. 예, 부당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이니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약자로부터, 근데 반환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건 요약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죠. 요약자에게. 그래서 낙약자로부터 이미 이행받았으면 이행받은 급부를, 그 다음에 이행 전이면은 낙약자에 대한 채권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